야, 그 옷 좀 우리 딸 외에는 아무도 못 알아듣죠. GPT-4가 아니라 GPT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알아들을 수 없다. 그게 언어다. 초라한 기억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1분에 100단어 이상을 쏟아내기도 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야. 옷 좀 가볍게 입고 가. 나는 가벼운 노래는 싫어. 쓸 때마다 의미가 사실 달라지고 있죠. 근데 외국어를 말할 때 우리가 그게 얼마나 복잡한지 인식을 해요. 대한민국의 23대 대통령은 누구인가 물었더니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봤어. 박언니 박에스더입니다. 오늘은 말에 대한 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런 책도 리뷰를 하네요. 말 잘하는 비법, 그런 책은 전혀 리뷰를 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러고는 혹시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있으면 저의 비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의 책, 진화하는 언어, 미국의 언어를 연구하는 인지심리학자 크리스티안센과 챕터의 책입니다. 진화하는 언어, 제목만 봐도 좀 어려울 것 같죠? 출판사가 굉장히 정직하게 한국어판의 제목을 정한 것 같아요. 영어 원서 제목이 Language Game, 언어 게임인데 원서보다도 더 학술적으로 보이는 제목을 택했습니다. 언어학을 다루는 책이 맞습니다. 언어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 문화에 얼마나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의 특징을 보면 학술서와 대중서의 경계에 있는 책 같아요. 분명히 대중서적으로 출판이 됐는데 학술서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언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인문학적이고 사회학적인 관점의 새로운 이론을 제시해서 기존의 생물학적이고 과학적 관점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벌써 어려워지려고 해, 벌써. 그러면 이론서만 출판하면 됐지. 왜 대중서적을 냈는가? 인문학적, 사회학적 관점의 이론이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 또는 이제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의 목적은 지금 이제 챗 GPT 이런 인공지능의 언어 기능이 발달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정보나 자료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언어 능력,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의 언어 능력을 완전히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전망이 제시되고 있죠. 기존 언어에 대한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새로운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제 여전히 학술서의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읽는데 약간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학자들은 대중서적을 쓰면서도 자기 이론이 반박당할 것에 대비한 이론적 방어에 상당한 지면을 하려 합니다. 만약에 그런 반론들을 쓰지 않으면 자기 이론이 연구가 미흡한 일방적 주장처럼 보일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 독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것만 잘 이해하면 되지 이 새로운 이론이 기존 이론을 얼마나 잘 반박하는 혁신적 학술적 업적인지 몰라도 돼요. 어차피 읽어도 잘 몰라. 근데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내가 왜 읽고 있지? 이렇게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학술적 논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일반 독자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팁은 제가 맨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언어를 설명하는 책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말로 들어야 하는데 그게 종종 영어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쉬우니까 뭐 대부분 이해를 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영어를 잘 못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건너뛰고 읽어도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키워드, gesture game, 유전자보다 문화, 인공지능, 넌 안 돼. gesture game. 저자들은 언어가 제스처 게임에서 기원했다. 언어를 제스처 게임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게 새 이론의 핵심인데 간단하죠. 간단한데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우선 제스처 게임이 뭐냐. 제스처만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하셨나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제 집 앞에 있는 한강공원에서 뛰었는데 꽃밭에서 나비들을 봤어.
이것만 보면 이해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상대방으로부터 너 어제 뭐 했어? 이런 질문을 받은 상황이었다면, 상대방이 우리 집 근처에 한강공원이 있고 제가 거기를 자주 뛴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면, 내가 평소에 난 꽃이야 이러면서 꽃을 표현할 때 이런 포즈를 자주 취했었다면, 제가 나비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를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이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이 순간, 이 상황의 의사소통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 두 사람이 과거에 해왔던 소통의 역사를 반영한다. 또 두 사람이 미래에도 계속 소통하기 위한 상징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게 어떤 관점에서 새롭냐면, 언어가 어떤 보편적이고 이상적이고 완벽한 체계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언어를 바라보는 기존 이론이 있다는 거고, 두 사람 사이에서 또는 어떤 집단에서 또는 그 언어를 쓰는 언어 사회에서 자기들끼리의 순간순간의 소통을 즉석에서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발전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컴퓨터나 기계가 인간 언어를 따라할 수 없다라는 관점이 제시가 되는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A에서 B로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 두 사람 사이의 역사, 공유하고 있는 사회나 집단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모두 동원되는 쌍방향적이고 유동적이고 협력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한테 야, 그 옷 좀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딸아, 엄마가 식탁 의자 위에 옷 걸어놓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니? 그거 당장 치워! 이 말이었어요. 우리 딸 외에는 아무도 못 알아듣죠. GPT-4가 아니라 GPT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알아들을 수 없다. 그게 언어다. 그러면서 인간의 언어적 의사소통을 설명하기 위한 이런 그림을 제시를 합니다. 언어란 물 위에 떠있는 빙산의 윗부분, 단어, 구, 문장들로 구성이 되지만, 언어적 의사소통이란 물 아래에 잠겨있는 빙산의 훨씬 더 큰 아랫부분, 객관적 지식, 가치, 관행, 규범, 무언의 규칙, 관습, 감정이 문화 같은 것들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시사점도 제시를 하죠. 우리는 의사소통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빙산의 그 아랫부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스처 게임의 관점에서 언어의 특징들을 살펴볼까요? 언어는 찰나다. 인간의 기억 능력은 아주 취약하다고 하죠. 듣거나 보는 감각 기억의 저장 유효 기간은 0.1초도 안 되고, 단계 기억은 너댓 개밖에 기억 못할 정도로 제한적이다. 이 초라한 기억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1분에 100단어 이상을 쏟아내기도 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야? 저자는 우리가 말하는 과정을 지금이 아니면 사라질 기억의 좁은 병목 지점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것은 청킹 훈련 덕분이다. 청킹, 인지심리학적 용어인데 연관되는 의미 단위들을 묶는 것을 말하죠. 단어로, 구로, 문장으로 이렇게 묶어서 덩어리로 이해하는 훈련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거꾸로 어떤 막연한 뜻을 가지고 문장, 구, 단어, 음절로 역의 과정을 거쳐서 내뱉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 최종적으로 어떤 음절을 소리내야지 이렇게 무슨 계획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막연한 의도만 가지고도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모국어에 익숙해지는데 최소 1만 시간을 할애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연습을 통해서 그 언어의 과정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복잡한지를 인식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외국어를 말할 때 우리가 그게 얼마나 복잡한지 인식을 해요. 문장을 딱 생각하고 막 어순, 단어, 또 이거 어떻게 소리내야지 하다가 결국 말을 못하잖아. 한 1만 시간쯤 할애를 하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언어의 또 다른 특징, 참을 수 없는 의미의 가벼움. 의미는 결코 고정돼 있지 않다. 매우 가변적이다. 이 가볍다는 말만 해도 이 가방 가벼워. 걔는 사람이 너무 가벼워. 옷 좀 가볍게 입고 가. 나는 가벼운 노래는 싫어. 쓸 때마다 의미가 사실 달라지고 있죠. 단어에 어떤 근원적 본질이 있다는 생각은 잘못됐다. 우리의 목표는 제스처 게임, 순간의 의사소통이고, 단어의 의미는 그 과정에서 발생했다, 순식간에 사라진다. 아니 그럼 단어의 뜻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달라지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소통을 하는 거야? 긴 역사, 시간의 흐름을 거치면서 단어에 느슨하게 연관된 의미만 같은 게 형성이 된다. 물론
그 의미망은 지금도 변하고 있겠죠. 어떤 의미는 사라지고 어떤 의미는 또 추가되고 있을 테니까 저자는 이 언어의 유연성과 가변성이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의사소통 과제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의 최대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래서 기계, 인공지능은 인간의 언어를 학습하기 어렵겠죠. 한 단어에 고정된 의미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키워드, 유전자 아니고 문화. 말씀드렸듯이 이 책의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중반부 4장, 5장 저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새로운 이론으로 기존의 생물학적 관점의 언어학 이론을 다각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이 책을 도전이 아닌 도움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간단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생물학적 관점 언어 이론의 결론들만 요약을 하면 진화의 과정에서 발달된 언어 능력이 자연 선택이 됐다. 즉 언어 능력은 유전적으로 선택됐다. 그래서 인간의 뇌에는 언어 능력을 가능케 하는 특정한 유전자가 있다. 모든 언어를 관통하는 보편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제스처 게임의 관점에서 볼 때 반박의 지점들은 첫째, 언어는 하나의 단일한 원인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몸짓에서만, 의성어에서만, 감탄사에서만 이렇게 하나의 원인에서 최초의 언어를 찾으려고 하는 가설들은 모두 무산됐다. 왜? 우리는 의사소통을 목표로 그 모든 것을 활용하니까 그것도 언어마다 다르게 언어는 하나의 보편적 발화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둘째, 언어를 관장하는 유전자가 있는가? 언어 유전자 후보로 지목된 유전자도 있었고 또 언어를 쓸 때 활성화되는 브로카나 베르니케 영역 같은 뇌의 특정 영역들도 발견됐다. 그런데 이게 특정한 언어 유전자가 존재한다거나 인간의 뇌가 언어에 맞게 진화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그보다는 특정한 뇌 회로 발달에 관련된 유전자나 뇌의 영역들이 있고 그 회로가 특히 언어에 이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셋째, 유전자에 의해 지배되는 모든 인간 언어를 관통하는 하나의 보편성이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7천여 개에 달하는 인간의 언어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반박입니다. 일단 언어는 설계됐다기보다 그 언어 사회에서 우연성이 축적되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7천여 개의 언어가 저마다 제각각인 무질서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패턴을 갖게 됐다. 언어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언어에만 적용되는 예외 목록들로 가득하다. 언어의 구성 요소는 단어도 문법도 아닌 구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문이란 특정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해되는 유의미한 덩어리 같은 거. 이게 책에서 다 영어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한국어로 예를 들면은 조금 부정확할 위험이 있지만 무릎 쓰고 예를 들어보면 우리 애가 집밥을 먹고 싶다고 퇴근길에 들렀어. 해가 서쪽에서 뜬 거지. 집밥,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의미의 신조어. 퇴근길,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퇴근하다 중간에 라는 의미의 조어.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평소에 없던 일이란 뜻의 관용구. 이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 어순이 있죠.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애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어순의 차이잖아요. 우리는 주어, 목적어, 동사로 말하죠. 내가 사과를 하나 샀어. 근데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말하죠. I bought an apple. 전 세계 언어를 보면 이 세 구성 요소를 나열하는 방법이 6가지나 된다. 전 세계 언어의 3분의 2는 성조를 활용하고 우리는 없죠. 부사가 없는 언어도 있고 명사와 동사가 구분되지 않는 언어도 있고 자음 또는 모음으로만 구성되는 언어. 너무 다양하다. 우리에게 언어 유전자가 있고 우리의 언어 능력이 그 보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언어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언어의 발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문화적 진화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한 언어 사회에서 그 문화의 고유한 단어, 구문, 문법이 우연히 자생적으로 발생해서 세대를 거치면서 정착되는 것이다. 언어는 문화 속에서 진화하는 살아있는 생명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언어가 문화적으로 진화하지만 거꾸로 언어가 인간 문화의 기폭제가 됐다고 말합니다. 언어, 문화, 뇌가 공진화하는 선순환 가설을 제시하는데요. 언어가 발달하면서 그게 인간의 삶을 재구조화해서 뇌가 영리해지도록 촉진했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언어가 발달해, 즉 의사소통 능력이 개선이 되면서 문화가 발달해.
발달한 문화는 더 영리한 뇌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해. 그 사람들이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언어를 창조해내. 그 고차원적인 언어 덕분에 문화가 더 발전해. 그래서 또 더 영리한 뇌가 선택되게, 이런 식으로 언어, 문화, 뇌의 선순환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이 놀라운 문화적 발전, 지식, 기술, 종교적 전통, 도덕적 규범 같은 것들은 언어와 함께 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키워드, 인공지능. 그건 안 돼.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저자들의 주장을 대체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스처 게임의 관점에서 언어를 바라보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처럼 사고하는 게 쉽지 않다. 실제로 저자들이 GPT-3에게 했던 질문들을 저도 챗 GPT에 해봤는데요. 대한민국의 23대 대통령은 누구인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직 한국에는 대통령이 20대까지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또 구글 번역기에서 이 문장을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다시 또 번역된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번역했을 때 처음과 다른 문장이 나오는 오류도 여전했고요. 언어야말로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이점, 즉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가장 독창적인 문화적 진화의 산물이라는 게 저자들의 결론입니다. 어떠셨나요? 언어에 대한 이해가 좀 확장되셨나요? 이 책이 좀 학술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내용이 두고두고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다양한 다른 주제들에 대한 사고를 확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학술적인 책을 일반 독자가 인간 언어의 이해라는 초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이 중반부의 생물학적 관점에 대한 학술적 반박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론 다 읽으시면 가장 좋지만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지?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4, 5장을 스킵해도 되지 않나. 물론 거기에도 이제 제스처 게임의 관점에서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게 또 후반부 6, 7, 8장에 다시 대부분 설명이 돼요. 우리가 책을 읽다가 얼마나 많이 가다고 중지합니까? 뇌를 고문당하다가 중지를 하느니 책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제 제안이 너무 과감하다고 느끼시면 4, 5장을 좀 슬슬 읽으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언니가 읽어봤어. 구독 꾹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